패널, 오전 첫 패널이 예상보다 너무 시간을 오버하는 바람에 저희가 11시 30분에 시작해야 하는 패널인데, 두 번째 패널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은 그 History in Borderlands and Context Zones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다양하게 그 저희가 보더랜드나 컨텍스트 존의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그간의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오늘 좀 발표하고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저희는 지금 네 분의 패널 발표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많이 없는데 일단은 1시간 4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분이서 20분 발표하고 5분, 10분 발표요? 10분 발표. 네, 10분에서 15분 발표를 부탁드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분은 김현진 선생님으로 지금 독립기념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김마리아라는 여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김현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말 일제와 김마리아의 접경 체험과 다중 정체성을 발표하게 된 김현진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마리아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그의 내면을 독립을 위한 의지로 귀결시키거나 성역할을 해체하는 여성 해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세밀하게 분석한 논문은 역사적인 시대상을 검토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논문이 김마리아를 단편적 지위로 보았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마리아의 중심 지위는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라는 양반 가문이었으며 또 그의 주변적 지위는 식민지민, 여성, 동양인이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위를 지닌 김마리아의 가정 환경과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김마리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집안 양반 토 김윤방과 기독교 신자 서상문이 만나면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문화적으로는 유교적 생활 방식을 지니면서 신앙적으로는 기독교를 만나며 혼종된 가정 환경을 겪습니다. 그 예로 여성임에도 김마리아는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님은 남복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세 딸 중 막내딸 김마리아를 남자아이처럼 키우고 싶어 했던 가부장제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하인을 여전히 두고 있었으며 가마를 타며 학교를 가고 졸업 후에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저고리 치마를 착용하고 살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김마리아가 전통 여성관에서는 한 발짝 넘어섰지만 완전한 여성 해방에는 미치지 못하는 접경적 의식인 현모양처론을 지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김마리아에게 조선인 정체성을 키우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중국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를 탈피하게 했으나 이는 모두 조선인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교주의를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교의 국가주의 서사구조와 비슷한 민족주의, 조선인 정체성을 지니는 데 용이하였습니다. 일본 유학을 시작으로 이제 공적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여자의 글을 보면 현모양처론을 맹목적으로 만들기 전에 여성을 먼저 만들라며 현모양처 교육을 비판하며 균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28 독립선언을 진행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여성과 함께 28 독립선언을 준비하지 않았던 남성들에게 반발을 하였지만 보조하는 형식에 그칩니다. 현모양처의 균열을 냈듯이 여성으로서 제 영역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독립선언서를 반입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 단체 결성을 하고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남성과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해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었지만 끝내 결렬되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던 미국인의 모습, 남녀가 같은 일선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서구 문명을 보며 감명을 받고 본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백인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며 미묘한 심적 갈등을 겪고 이는 발전된 문명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위를 지녔던 김마리아의 접경 체험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를 통해 드러난 다중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생각한 여자 해방은 여성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을 해체하는 완전한 해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평등의식을 이해했으나 조선 남녀 교육 기관을 근거로 그들의 차이를 강조하고 이는 다시 천분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등과 자유는 말보다 행동으로 쟁취해야 하며 조선 여성이 오히려 활약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존재를 결혼과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는데요. 김마리아 본인도 독립을 위해 독신을 유지했으며 말년에는 마음이 가는 상대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며 개인의 선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여성에게 결혼이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거였습니다. 김마리아는 독신을 이유에 대해 기자의 끈질긴 질문을 받아야 했고요. 다음은 민족운동과 여성 정체성입니다. 김마리아는 정치적 방면의 독립운동에 처음 참가하다가 실패하자 실력 양성과 교육을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실력 양성론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으로 모두 본인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 필요 없이 인재를 양성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등 사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독립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 또한 장래의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속하여 일반적인 여성처럼 살지는 않았으나 교육자로서 교육을 하고 또 나중에 배학복이라는 학생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말년에는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며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족을 뛰어넘어 여성 해방을 전면화하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민족을 무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과제가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혜석과 김알란 등 다른 여성 지식인들에게도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김마리아는 중국, 일본, 미국을 망명하며 조선에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탐구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름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를 부르는 마리아는 17살 연동여학교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다른 여성들과 달리 어렸을 적 온전한 한자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하느님의 의지로 따르고자 했던 그의 강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금포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서 이승만에게 군자금을 보낼 때 사용했던 이름으로 무궁화밭, 민족의 상징을 뜻합니다. 정치적 방면에서 민족운동에 임했을 때 드러난 그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타지였던 미국에서는 인종주의 등을 경험하면서 그의 한자식 이름이었던 상징, 이게 뒤바뀐 진상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선인 정체성이 다시금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후에는 김마리아는 이제 마리아 조선인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요. 여자 신학원에서 신학과 민족주의 교육을 하고 또 여전도의 회장을 하며 꿋꿋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마리아는 20세기 접경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무대였던 공적 영역에서 제 영역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요. 선진 문명이었던 미국 근대의식을 본받았으나 인종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마리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로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마리아라는 식민지 콜로니얼 지식인이 여성으로서 겪었던 개인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경 경계를 넘어서 서양 체험을 했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이렇게 그 식민지의 여성 지식인으로서 되게 경계의 위치에 있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신분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지위이고 게다가 또 미국에 가서는 인종차별도 겪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속한 나라는 식민지 상황에 있고 하는 이런 굉장히 접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 연구에서 특히 이제 접경 체험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식민지 지식인 여성으로서 여기에 접경성이랄까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아니라 접경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김마리아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 다른 연구와 다르게 어떤 여성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나 독립운동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근대 사상사적인 차원에서 교육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다양한 접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접경 연구로 다가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했는데요. 이제 김마리아는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기했듯이 독립운동계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학계의 특성에 드러난 좀 연구 방법론적인 한계를 많이 느낀 기존 연구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마리아는 상당히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짚어주지 않고 한 가지 측면으로만 다들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마리아에 대한 여성의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조명하는 식으로 이 김마리아가 독립운동가로서 가장 대두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로 조명할 필요가 느꼈고 또 김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가의 그런 연구 방법론적인 한계를 조금 더 좀 해체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러한 시각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아마도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시고 싶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여성이고 식민지민이고 굉장히 주변적인 존재이면서도 경계에 서 있잖아요. 서구 기독교 사상의 유교 사상의 어떤 경계, 그 사이의 경계에 서 있고 남녀의 그런 젠더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경계에 서 있다는 그런 게 주변화된 거랑 조금 다르게 경계에서 바라보는 의미를 읽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연구된 분야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경계성을 잘 드러낸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청중분들 중에 혹은 여기 다른 발표자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발표도 재밌는 발표인데요. 부평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정소연 선생님께서 Study on the Space for the Formation of Korean Public Opinion in Incheon from the 1920s to the mid-1930s 라는 제목으로 애관의 가부기자 등에 주목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소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920, 30년대 중반 인천공예당과 조선인사회의 공론 형성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정소현입니다. 저는 1920년대 일명 문화통치기에 언론, 출판, 집회 등의 공공 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조선인이 합법적으로 집회 활동을 전개하게 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주로 극장, 공예당과 같은 대규모 실내 공간에서 열렸는데 이러한 집회장은 식민 권력의 통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조선인의 여론이 표출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식민 권력의 작동과 피식민자의 실천 속에서 형성된 식민지 공론장의 존재를 규명해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자 목표였습니다. 식민지 공론장 연구는 윤해동 선생님의 식민지 공공성 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논의는 점차 물리적인 공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으로 황병주 선생님께서는 식민지기 공예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셨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지역극장 사례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에서 각 공간의 활용 양상과 시기별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본고는 식민지 공론장의 지역 사례 연구로서 인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883년 세 번째로 개항한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특성에 따라 외래 요소의 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개항장에서는 외국인, 조선인 간 접촉이 매우 빈번했기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각종 집회시설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집회활동이 일찍부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기 인천의 집회공간 연구로는 극장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인 인천공예당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분석 시기는 공예당이 설립된 1923년부터 군국 주의화로 인해 집회가 더 이상 열리지 못하게 된 1936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본 연구는 식민지 공론장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공론장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공간 활용, 공론 표출 양상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공론장의 존재 형태를 다각도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공예당의 입지 조건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공간의 활용 분석, 마지막 4장에서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공론이 어떻게 표출될 수 있었는지 행위 주체 간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입지 조건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천의 도시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좌측 지도는 개항기 인천의 도시공간으로 일본 조계, 청국 조계, 각국 조계가 항구 근처에 성립되어 있었고 조계 외부에는 조선인 마을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식민지기에도 지속되었는데 우측 지도를 살펴보면 경인선을 따라 북쪽에는 조선인 마을이 그리고 남쪽은 중앙에는 일본인 마을, 서쪽은 중국인 마을인 진화정, 동쪽에는 조선인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공예당은 일본인 마을인 산수정에 세워진 공공시설이었습니다. 산수정 일대를 확대해보면 인근에는 공공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행정 및 치안시설,
부민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해당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부민이용시설은 지역 전체에 개방되어 있어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접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산수정은 일본인 마을의 행정 중심지인 중정과 남쪽을 경계로 맞닿아 있었고 조선인 마을 중심지인 내리와는 동쪽을 경계로 접했습니다. 나아가 공해당 북쪽으로는 지도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홍예문 터널을 따라서 경인선 이북 마을과 이북의 조선인 마을과 연결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공해당은 일본인 마을인 산수정에 세워졌지만 이 일대가 인천부 공공시설 구역이라는 점과 조선인 마을, 일본인 마을의 경계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 일상적인 조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접경지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간 조우는 공해당 활용에 있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식민 권력의 공해당 활용 비율은 43%, 조선인은 29%, 일본인은 28%로 식민 권력의 위세가 두드러지게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식민 권력의 감시 속에서도 조선인 사회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조선인이 참여한 행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행사와 지역 유력단체 행사, 부민대회, 지역사회단체 대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단체 대관 행사는 조선인 사회 일반이 자율적으로 개최한 집회로 이곳에서는 조선인의 공론 표출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관 행사는 청소년 단체에서부터 사회주의 단체, 좌우합작 계열, 신문지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서 강연, 연설, 회의, 웅변, 토론, 공연 등을 개최했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정치, 사상선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대 지식 보급, 문화 계몽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인 단체들은 대관 행사를 통해 정치 문화적인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선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해당을 둘러싼 식민 권력, 조선인 사회, 제2인천 일본인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존재했는데 사장에서는 이러한 행위 주체 간 관계에 주목하여 조선인의 집단 의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표출될 수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공론의 유형은 크게 정치적, 문화적, 지역이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집회는 조선인과 식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청년단체의 주도로 활발하게 개최되던 집회는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시행으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식민 권력의 강력한 검열에 맞서서 조선인 사회는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는데요. 먼저 집회 신청서에 비정치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검열을 통과하거나 집회 금지 명분을 반영하여 집회를 재신청하거나 혹은 행사 유형을 변경하거나 행사 당일 예고하지 않았던 언수를 통해 식민지 상황을 비판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검열을 통과하고 임석 경관의 감시를 피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집회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선인 사회의 모금 활동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당시 지역사회에 만연했던 빈민, 고아, 이재민,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 사회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자선단체, 청소년단체, 교회 등의 다양한 단체의 주도로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조선인 대중과 조선인 유력자들은 기부금을 희사함으로써 자구활동에 동참했고 나아가 일본인 사회와 중국인 사회도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모금 공연에 직접 출연함으로써 힘을 보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인 빈민구제 행사에 일본인 유력자에서부터 청년단체, 상인, 정미소, 양조장 등이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유치원 경비 모금 행사에 중화기독교회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권 수호를 위해 조선인 사회와 제2인천 일본인 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7년간 진전된 인천 미두치인소의 경성 이전 합병 반대 운동이 그것인데 유력단체의 주도하에 조선인, 일본인 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선인 유력자들은 부민대회 연설자로 참가하고 나아가 조선인 단독 부민대회를 개최했으며 조선인 주민들은 일본인 주민들과 함께 부민대회를 참가하고 운동금을 기부하고 상인들이 함께 철시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맺어진 일본인 사회와의 연대는 단순히 민족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결과 조선인 사회가 공론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틈새는 언제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인천공회당은 조선인, 일본인 마을의 경계이자 개방된 공공시설 구역에 세워지면서 두 민족의 집단 의사를 표출하는 지역 공론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론장으로의 진입은 조선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에 맞서서 조선인 사회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거나 모금 행사에 타민족의 기부를 요청하며 자부책을 마련했으며, 지역 이권 수호를 위해 일본인 사회와 함께 운동을 전개하며 공론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민족 집회장을 확보하려는 조선인 사회의 노력은 단순히 저항하는 차원이 아닌 자치적 민간 영역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소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식민지 연구에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든지 퍼블릭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논하는 것은 뭐 윤회동 선생님이나 이런 연구를 인용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장이라든지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함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식민지 공공성을 이해하는 그런 틀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민지의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경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공론장을 형성하자면 조선인 주류 사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경계적인 위치에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희가 접경을 연구하니까 그 점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천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는 사실 조선인 마을뿐만 아니라 중국인 화교들과의 접촉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좀 인천의 항구 도시 특유의 그런 다양한 접촉 공간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중국인과의 교류랄까 지역사회 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류 같은 거 혹시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해주신 그 공회당이 경계에 위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공회당이 그 경계지대에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공간적 입지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식민지 도시가 남북촌론 이원 구조화되어 있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서 이제 이 공회당은 산수정이라는 일본인 마을에 있으니까 일본인 지역에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그 시기에 살았던 그 마을에 살았던 인구, 민족별 인구 수라거나 혹은 그 민족의 집단 회관 이런 것들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산수정 그리고 그곳을 경계로 하는 인근 지대에 그 민족 간 잡거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그 산수정 인근의 어떤 신정이라거나 그 아래에 위치한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4대6, 5대5가 될 정도로 잡거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보면서 민족 간 잡거 비율이 이 지역은 유달리 높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간 활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뭐 애관이나 가부키자도 제가 사실 학위 논문에서 연구를 했지만 공회당은 특히나 두 민족이 활발하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 입지적 조건과 어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 어떤 비율로 봤을 때 이게 경계지대 그리고 두 민족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던 어떤 입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계지대라는 의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파고들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중국인, 네. 지역 운동인
네, 네. 중국인들은 배제되어 네. 있었는지 사실 중국인 화교 사회도 제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라 엄청 찾아봤는데 중국인이 사실 그 화교 사회 안에 따로 회관이 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회관에서만 자기들끼리 집회를 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회당에서는 집회를 거의 연 흔적이 없었고요. 지역운동이라거나 모금운동 같은데 중국인 유력자들이 많이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운동에도 기부금을 이제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만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발견하는 건 그 정도.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른 분 중에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또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중앙대의 장성환 선생님께서 식민지 그 말기에 그 조선인의 추모와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성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총동원 체제기 조선인의 죽음을 가지고 일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죽음을 어떻게 이제 도작을 하고 또 숭배를 했는지를 이제 육군특별지원병 이인석의 죽음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제 총동원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가장 극단화된 그런 시기로 이제 일제는 조선인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주조를 한국 시민을 주조를 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연맹이라든가 조선노무협회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한국 시민 일본 제국을 상징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로의 국민적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현충이라든가 기념일 이런 어떤 항상적 위령 시스템은 일본 제국이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도 위령을 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추도 위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시기 국민들에게 어떠한 죽음을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들어서면은 헌신봉공과 같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무 수행을 주문하고 패전 또는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을 체면이라는 어떤 사무라이적 윤리관과 직결시키면서 이제 죽음을 신성시하고 죽음을 또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또한 이제 일본의 어떤 군신, 다양한 일본 각 지역에 다양하게 산재된 이런 일본 군신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선에서도 무명인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고 전쟁 참여를 위한 각종 선전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때 어떤 조선인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미담을 이제 만들어내서 전의를 고양시키고 애국심을 이제 함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만들어진 미담을 다양한 매체를 네, 활용해서 이제 조선인들을 유포시키고 표상화를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산시켜 이제 동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동원 체제기에 국가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 국가가 민중을 전쟁에 어떻게 동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한 이상적 국민상이 무엇이며 죽음을 어떻게 통제 조작하려 했는지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제 국가 총동원 체제가 45년에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연속된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제가 강요한 이상적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통제는 해방 후 반공 체제 하에서 어떻게 죽어야 이상적인 죽음인 것인가라는 것과 이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총동원 체제기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종교사회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진행된 바 있고, 또는 이제 조건 선생님이라든가 정옥이 김연아 등등의 그런 다양한 연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살펴볼 것이 이제 이인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인데요. 근데 이제 이인석이 유명한 이유는 이인석의 죽음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기도 하면서 이 이인석이 육군 특별지원병 1기생이면서 일제가 조선인 최초의 지원병 전사자라고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인석이 이제 39년에 중국 산사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일제는 이인석이 천황폐하 만세를 3번 외치고 전사했다고 하면서 이인석에게 가장 거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금치 훈장을 수여하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등 전쟁 영웅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석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광수가 피해 봉사 또는 피해 납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황을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참정권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조선군 보도부에서는 영화 이제 너와 나를 제작을 하면서 각종 프로파간다를 이제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인석이 이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 정말로 죽었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인석의 죽음에 대한 그런 보도가 되게 다양하고 그 뭐 매일신문이나 조선일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을 묘사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 이제 일본군 장교라든가 이런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회고록을 보면은 동원된 사람들이 사망을 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게 이제 엄마를 찾는다고 하고 천황폐하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석의 죽음 또한 일제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인석의 죽음을 되게 조선총독부가 다양하게 포장을 하고 활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인석이 사망한 39년 이후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한 자가 크게 증가를 하였으나 이것이 정말 이인석의 죽음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은 좀 찾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제국의회 설명 자료라는 자료를 보면은 조선인들의 애국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병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제국의회 설명 자료가 되게 엄청난 양을 갖고 있고 되게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제국의회한테 조선 통치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특히 이때 당시에 이인석의 고향이 충북 옥천인데 옥천에 홍수가 많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지원병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원자 수가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죽음을 또 조작하는 모습이 이인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이런 죽음을 가지고 일제가 포장을 하는데 이 또한 일본이 내세웠던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가짜뉴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조선인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군인의 사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들을 산업전사다라고 하고 똑같이 군사적 훈련을 하지만 이 노동자들에 대한 죽음을 또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홋카이도 비바이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몰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에게 조선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죽음을 조작을 하고 또 가치를 명확히 구분을
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어떤 기념 시설과 조선인 전사자 숭배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에 세워진 일본의 최초의 신사는 이제 남산대 신궁이고, 이후에 그 일제가 경성 호국 신사라는 것을 건립하여서 조선인 전사자들을 거기에 합사하고 이들에 대한 참배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어떤 황국 신민화 또 내선일체라는 그런 이념을 유포하고자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경성 호국 신사 또한 이제 조선인에게 내선일체 사상을 보급하여서 황국 시민을 주조하는 기능을 하였는지는 좀 살펴볼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조선군 사령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군 관민의 협력을 통해 경비를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한 기부금을 통해서 또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 또한 애국반이라든가 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강제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근로보급대가 참여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 봤을 때 경성 호국신사 또한 죽음을 매개로 하여서 내선일체와 황국시민 만들기 기제로서는 작동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과연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났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경성 호국신사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되게 어떤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어떤 참여를 유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성 호국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중 하나는 조선 관광과 관련된 잡지에 경성 호국신사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기에 일본인들에게 있어 조선이라든가 만주, 몽골 여행이 일본의 식민 통치라든가 어떤 침략을 홍보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작동을 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는 내선일체라든가 혹은 너희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 한국 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통 알려주는 홍보하는 이런 시설이었지만, 막상 일본인들에게는 그냥 조선 통치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일종의 관광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식민지 병사들의 죽음 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식민지 조선에서 그 총독부가 주도가 돼서 그 전물 병사들을 어떻게 추모하는지, 근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식민지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긴 그런 시선에서 지금 바라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인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들을 때마다 이게 식민지의 병사들이 사실은 그 병사로 동원을 되는 거죠. 지원병의 모습을 띠면서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죽음에 관한 추모 의례가 중요했던 것은 식민지 병사들, 식민지민에 있어서 진짜 일본인이 되는 것은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야만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그 똑같은 방식으로 추모가 되고, 그 다음에 선전이 되고, 진정한 일본인이다, 조선인들도 진정한 일본인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추모 의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나 총동원 체제 속에서 굉장히 그 프로파간다의 어떤 핵심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제가 좀 예전에 그런 오늘 그 접경 이야기여서 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추모 행사에서 제가 그 봤을 때 뭔가 불교식 일본처럼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거나 할 때 일본은 이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모제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계사라든지 이런 절에서 참여해서 같이 영령 추모 행사를 열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신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도 굉장히, 조선 불교도 굉장히 깊이 그 행사에 관여해 있었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후에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그 뭐랄까 행사 그런 행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혼종적인 그런 측면은 없었는지, 추모 행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본과 다른 어떤 조선적인 그런 뭐랄까 그런 특수성 같은 것은 있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경성 후국 신사 건립되기 전에는 조선에 되게 지방에 되게 다양한 신사가 있었고 다양한 추도 시설이 있었고, 또 우리 지방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다양한 추도비를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성 후국 신사가 건립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후국 신사로 또 통합이 되면서 이 후국 신사에 집중되는 일종의 전국이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해방 이후가 되면은 여순 사건도 있고 보도연맹이라든가 한국전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또 추도 행사를 되게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딱 이승만이 권력이 강화가 되고 현충원이 딱 생기고, 특히 현충일이 아마 56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 현충일이 딱 제정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모든 현충 행사가 현충원으로 통합이 되고, 그 현충 행사에서 그 기념식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승만만 가능했고, 또는 이승만이 지정한 친이승만의 인사들만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추도사를 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성 호국 신사나 해방 이후의 현충원이나 이런 공간들이 국가가 어떤 전 국민들의 죽음을 통제를 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지방에 존재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특수성이 말살되고 좀 국가주의적 형태로 이렇게 단일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근도 아니지만 굉장히 식민지의 병사들에 관한 연구들 최근에 되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들과 같이 뭔가 논의되는 그런 연구로 발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 마지막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빙햄턴 유니버시티, 발음이 맞을까요? 예, 김만중 선생님께서 Rethink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n Architect에서 정기용 건축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영어로 하실까요? 네, 소개받은 김만중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역사학과 좀 결이 맞지는 않지만 그동안 도시사라든지 건축 역사를 같이 다루면서 어떻게 소외되었던 건축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축 활동, 도시계획에 임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결은 다르지만 한번 새로운 연구를 한번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학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응용 디자인학을 공부하셨고 이후에 석사로 공예를 공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좀 특이한 커리어를 타시게 되는데요. 후에 나오겠지만 윌리엄 모리스의 전기를 읽고 큰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어서 이제 건축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초청을 통해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먼저 이제 국립장식학교에서 다니게 되고 그 이후에 파리 대학교 파리 6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이제 파리 8대학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용 선생님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지방의 이런 변화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런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골 그리고 이제 교외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시각을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면서 얻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각선을 어떻게 프랑스 파리에서 얻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양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985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사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제 1988년에 이제 하산 파티 뒤에 소개될 이제 건축가인데 그분의 책을 번역을 하시고 좀 진보적인 건축 운동이라든지 문화연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적으로나 꽤 좀 진보적으로 한국의 건축 문화를 바꿔보자 이바지하고자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제 기적의 도서관 몇 개의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를 하셨고 개인 사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나무집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사저 같은 좀 작은 규모로 좀 몇 개의 개인 주택을 설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셨고 그곳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30개 가량으로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무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기용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 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용 선생님의 좀 자상적인 이념적인 배경으로 좀 크게 네 인물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윌리엄 모리스가 있고 아나톨 콥 그리고 하산 파티 그리고 마틴 하이데거가 이제 정기용 선생님의 이념적인 좀 기반을 형성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자 이제 텍스타일 디자이너 직물 디자인 이런 걸 하셨고 건축가로도 활동을 했고 좀 말년에는 사회주의 운동가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한창 산업혁명 중 이후에 런던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10대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예술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을 보면서 아마 E.P. 톰슨이 이제 윌리엄 모리스의 전기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기용 선생님이 아마 톰슨이 쓴 자서전 그 전기 책을 보신 게 아닌가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가치라든지 부의 배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현실 참여적인 지식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이제 현실을 바꿔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악한 공산품이라든지 거주 환경에 대한 개선을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용 선생님께서 그의 감화가 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예술의 사유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를 좀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건설, 거주, 이제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텐데 하이데거의 이제 짧은 에세이에서 이제 많은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에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문구들을 보면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서 이 사상을 본인의 건축에 녹여내고자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어로 이제 바웬이라는 단어 자체가 건설하는 의미도 있지만 드웰링 이제 산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건축을 한다는 의미는 남고 이제 산다는 의미가 사라졌다. 이를 복구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고 산다는 방법 자체가 유한자, 필멸자로서 이제 지구에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하나의 방식이
이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을 했고, 제대로 살기 위해선 제대로 지어야 하고 제대로 지어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짧은 에세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요소, 이제 땅, 하늘, 그리고 신성, 그리고 이제 필멸자, 유한자로서 인간,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건축의 필요성을 좀 많이 영감을 얻었는데요. 특히나 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우주로서의 집 건축을 좀 뛰어넘어서 공동체로서의 이제 건축을 좀 더 추구하고자 했고, 이게 보편적인 인간성으로서 좀 집단을 이루면서 같이 사는 것이 이제 인간성의 본성이 아닌가라고 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톨 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영향을 받은 인물인데, 이제 유대계 러시아 사람으로 이제 아무래도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소르본과 에콜 데 보자르에서 건축과 미술을 공부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MIT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게 되고, 좀 특이한 경력으로는 이제 블랙 마틴 컬리지라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독일에 있었던 바우하우스 이제 교수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만든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들이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흐르는 그런 독일의 사상적인 맥락과도 또 좀 일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미군에서 복무를 했고,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 파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는 재건부에서 일을 하면서 전후 파리 복구 사업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또 조금 특이한 커리어로 보자면은 알제리 전쟁 이후에는 또 이제 알제리에 가가지고 이제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에 돌아와서 파리 8대학의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제 막스주의 도시 건축 이론이라든지 그 이전의 구성주의 건축과 같은 이런 건축사를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앙리 르페브르와 같이 이제 학술적인 활동도 하면서 이제 학술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콥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생전에 이제 콥의 이제 샹젤라비, 샹젤라빌 해서 이제 생을 바꾸려면 뭐 마을을 도시를 바꿔야 한다,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톨 콥 같은 경우에 그의 담론은 이제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 건축 자체가 근본적이고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산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의 건축가였고 카이로 대학에서 이제 건축학을 공부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구르나 마을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예전에 도굴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제 이집트 정부가 좀 사업을 공모를 했고, 파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 도굴꾼들을 사회적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재건축하는데 이들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키면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본인의 이런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퍼내고, 이 책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소개가 되면서 당시 이제 70년대 6.8 운동 이후에 좀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건축가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건축과 도시 설계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공동체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도를 좀 보여주었고, 또한 흙건축, 벽돌을 이용한 흙건축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철근 콘크리트를 대안할 수 있고, 또 매체 그 질적으로도 공동체 거주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보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셜 코디네이터라 되어 있는 사회적 조율자의 역할로서 건축가의 좀 사회적 책임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인물로서 이제 정기용 선생이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용 선생님이 귀국하자마자 하셨던 일이 하산 파티의 책을 번역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영향력과 위상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기용 선생님의 무주 프로젝트인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 한 5개 정도 제가 추려서 왔는데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는 게 이제 등나무 운동장이라고 소개가 되는 건데, 무주에 있는 공설 운동장인데 이제 그늘이 없고 단상만 이제 그늘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를 좀 극복하고자 그늘을 만드는 이제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제 시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다라는 이제 본인의 철학을 반영을 해서 등나무 줄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서 그늘을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좀 표현을 많이 빌려서 쓰기도 합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는 건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력을 거스르면서 솟아올라 있는 건물이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집과 같은 약간 지위를 정기용 선생에 의해서 부여를 받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솟아있는 인공물로서가 아니라 그 무주의 자연과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자 했고, 이전에 좀 버스 정류장,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는 다르게 유리 창문을 통해서 이제 풍경을 프레이밍화해서 단순하게 이제 인공적인 건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주변 풍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던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남 이제 면 센터인가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하늘과 땅을 좀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의 사상이었고, 이런 천문대라는 건물을 이제 공식적인 그 사물을 위한 건물에 넣은 것도 이제 그런 단순한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이 무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리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자연 환경과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명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천문대를 이제 동센터에 추가하는 설계를 하셨고요. 이제 안성면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비평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좀 독특한 요소가 면센터 안에 이제 공공 목욕탕을 설치한 것인데요. 이제 정경이 직접 주민들에게 물어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공공 건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물었을 때, 지역에 있는 농민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들이셨고, 제대로 씻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 목욕하는 목욕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을 하겠지만, 건축가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필요성 요구를 공간적으로 번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점을 반영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로티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땅 위에서 건물을 띄었는데, 이것이 기존의 뭐 르꼬르비제의 언어로 치면은 그냥 이제 자동차가 다니기 좋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기존의 땅 경사면을 자연의 경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필로티 사용이라는 점에서 좀 모더니즘 건축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납골당 건물인데요. 납골당 같은 건물 같은 경우 되게 어둡게 지어지고 폐쇄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오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주변에는 인삼밭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늘에서 성장하는 인삼이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특산물이면서도 공간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디자인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많은 유리벽과 이제 중정을 건물 안에 곳곳에 지음으로써 빛이 많이 들어치게 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무주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점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재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공동체를 좀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고, 그 경관과 지역성을 좀 고려한 설계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지역주의, 그런 전통의 부활이라기보다는 건축 양식
건축과 실용성 그리고 본인의 철학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동대문 디자인 센터 공모가 났을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철거가 확정이 되면서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자 이제 공모를 했고, 정기용 선생 역시 조성용 선생 건축가와 함께 이제 공모전에 현상에 이제 작품을 냈고요. 이제 이것이 설계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만든 모형이고요. 건축물은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리고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건축가의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뭐 이 과정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산 같은 경우가 800억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4천억이 넘는 비용이 동대문 DDP로 알려진 디자인 플라자 건물을 짓는 데 돈이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조형성이 강화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 뭐 기존에 있던 건축가들 역시도 많은 날을 세웠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공간이 있었나 살펴보면은 지금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호텔이 있고, 아직도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는 이제 자유센터라는 건물이 남산에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63년 냉전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에서 반공주의를 내세우기 위한 이제 프로파간다를 위한 건축물이었고, 이는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앞서 지었던 샹디가르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들어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반공주의적인 약간 궁극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녹여냈던 건축이었고, 이러한 공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시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고, 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 건축가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날을 세우신 거죠. 이제 건축이란 것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고 하나의 투기물 상품화가 됨으로써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셨고, 동시에 이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비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지방과의 그런 괴리감 같은 것을 좀 많이 비판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물음을 건축을 통해서, 도시 계획을 통해서 비판점을 던지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기용 선생님께서 45년에 태어나서 좀 일찍 작고하신, 저희 평균에 비해서는 되게 일찍 작고하신 것 같고, 되게 저희가 그런 공공 건축하면은 권위주의의 상징, 지금까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시대를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찍부터 건축의 공공성 같은 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마도 그 유학을 아마 했을 때 서구의 68혁명기에 유학을 하셨을까요? 그런 권위주의를 넘어서려는 그런 서구의 운동 같은 거, 그 다방면에서 문화예술적인 곳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났던 권위주의 파괴, 그런 68혁명의 서구의 그런 문화 운동에 일찍 접하신 그런 것들도 되게 크지 않을까. 그 속에서 되게 선구적으로 이런 건축의 공공성을 이야기하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 한국의 주류 사회와 많은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 겪었을 그런 뭐랄까 도전, 실패 이런 얘기도 조금 들려줄 수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6.8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제가 발표할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학제 개편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아나톨 컵 같은 경우 에콜 보자르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자르라는 학제 스타일 자체가 고전적인 양식이랑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이었고 실질적인 뭐 공학적이라든지 공적인 요소들이 이제 건축 공부 학제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전쟁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빈민 거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리에 있던 기존의 학제랑 교육 방식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 젊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존의 학제를 이제 없애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파리 6대학과 8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건축 자체의 학제를 이제 바꿔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정기용 선생님이 유학을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앞서서 이제 김중업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 갔을 때라면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힘들게 아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페이가 낮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막상 집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월세로 평생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다른 개인 건축물이라든지 곳곳에 또 빌딩 같은 거 이제 지으신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좀 보더라도 이제 많이 좀 타협한 지점들이 있고, 최근에도 제가 동숭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봤는데 좀 이미 개조가 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있고요.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등나무 운동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 자체에서 그냥 임의로 그 그늘막을 임의로 무슨 나무 뒤편에 시설물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거의 욕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은 등나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건축가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건축가가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한 의로서 건축주의 말을 대로 해야 하고 변경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흙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핫산 파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고자는 했으나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많이 실천은 못 하시고 몇 개의 이제 개인 주택에만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흙건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데, 이제 한국 어떻게 보면 전통 건축도 흙벽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좀 제대로 시도는 못 하시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사저 같은데 이제 흙벽 같은 정도에서 이제 그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사상이나 생각을 공간에 펼친다는 거. 근데 그 공간에 펼치면서 다양하게 맞닥뜨려졌을 그런 현실 같은 것들도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분의 연구자들의 발표를 듣고 짧게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혹시 네 분 발표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아니면 발표자들끼리 각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셨을까요? 한 5분 정도 주고받고 있는 정도. 근데 저 아까 봤을 때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동네에서 유학한 동네에서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2차 세계대전에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기념 비석 같은 것까지 다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점을 딱 보면은 저희의 추모하는 문화라든지 그 자체가 사실 보면은 철저하게 군인 중심인 것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단 그게 일본의 문화뿐만이 아니어도 사실상 저희가 그 이후에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막 신경을 썼나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희가 항상 그거 나누지 않습니까? 당장 뭐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일반인 유족, 학생 유족을 나누고 같은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이전부터 없었던, 저희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추모의 그런 공적인 추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역사적인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제 소감, 견해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거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도 상품 백화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품 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유족들이 원해서 추도비를 상품 백화점 근처에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다 그 땅값 때문에 못 세우고 양재 시민스쿨 갖고 거기에 지금 세워진 건물이 그거잖아요. 인석이 그런 거 보면은 참 죽음이라는 부분을, 그 죽음에 대해서 추도하고 기억하는 것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할까요? 제가 간단한 소회만 말을 하자면, 이제 사실 덮경이라는 연구 방법론이 크게 대두된 게 비교적 최근인데, 이제 덮경 인문학 연구단에 다니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이런 논문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또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는데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남다른 견해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부 때부터 있으면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연구단에 있으면서 이 논문으로 발표한 게 접경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잘 알려진 대중적인 연구 방법론도 아닐 뿐더러 어떤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분들이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신 것도 아니라서 사실 쓰면서 그냥 진짜 이게 맞나? 끼워 맞추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자료집도 참고하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새삼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저도 논문으로 끝났지만 이걸 막상 저 이번에 학술지 논문에 투고를 했는데, 방금 발표한 걸로 거기서도 약간 그 잡거, 접경, 공존 이런 것들은 사실 끼워 붙이면 다 되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게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접촉을 하고 공유를 하고 교류를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느낀 것 같아서 연구단 이제 졸업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진짜 어려운 거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게 돼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뭔가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고, 최근의 연구 경향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접경 연구, 그러니까 경계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은 계속 많이 있고, 그런 경계를 우리가 그냥 뭔가 주변이라든지 소외라든지 배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또 어디에도 속하는 그런 공간이 또 접경적인 공간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능성을 또 우리가 모색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중심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중심을 연구할 때 어디서 보는 게 중심을 잘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중심을 보기 위한 위치가 이런 경계의 위치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트렌드이기도 해요. 이런 연구가 경계에서 바라보는 여러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중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만 들여다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심층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트렌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연구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청중분들께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